품바를 40년 넘게 기억하시고 사랑하고 함께 해왔고 또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감사와 함께 서로 격려 박수로 시작할까요? 먼저 올 2부 세미나 약 2시간 60분인데요. 먼저 발제와 관련해서는 김시라 선생님의 그 동양 후배이기도 하고 김시라 선생님께서 창립한 인의예술의 회장도 역임한 한국화가 박문정 작가의 김시라 예술세계 발제를 약 한 20여 분에서 25분 정도 듣겠고요. 이어서 예술과 문화 현장 그리고 생명공학 연구자에 이르기까지 5분의 패널들을 모시고 현재 품바의 정신세계, 정신철학은 어떻게 계승되고 발전되고 있는지 또한 세계의 전략, 세계화의 전략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인지 당신은 비록 죽었어도 당신의 정신과 사상은 영원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5분의 패널들이 5분씩에 걸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세미나는 박문정 작가와 함께 우리나라 인문학계 원로 교수께서 영국 품바의 세계화 전망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인상을 당하시고 당신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일단 참여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제가 품바는 바로 우리의 연극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이다 라는 주제로 머리 말씀을 잠깐 드리고 이어서 발제와 함께 토론을 진행할까 합니다. 사실은 원고상에는 김시라 선생님의 양력과 작품 품바의 약사를 정리했습니다만은 중략하고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서 3, 4분 대행치는 머리 발제를 끝내도록 할까 합니다. 연극이자 1인극이며 마당극인 품바의 의학 평가와 관련해서는 3가지 측면에서 학자들은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연극 사상 최초로 문화사적 측면에서 각설이피의 생활상과 전통 연의적 특성을 무대화했다는 점이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판소리처럼 1인 다역을 맡은 한 명의 배우와 고수가 벌이는 전통 연의를 현대화하여 마당극과 연극을 확장하였다라는 게 두 번째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공연마다 당대의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풍자와 즉흥성이 이 공연의 생명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짧게 2가지의 관점에서 품바의 정신과 작품의 철학을 간단히 이야기할까 합니다. 저도 사실 김시라 선생과 인연이 있습니다. 1993년도에 제가 일본의 동경에서 열리고 있는 축제 행사에 초청이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김시라 선생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극단 공연 다음으로 이제 품바 공연 일정이 있어가지고 일본 공연을 위해서 뉴욕 공연을 마치고 동경으로 오셨는데 그날 저녁 함께한 시간이 정말 기억이 납니다. 특히 니시무라 히로코라는 분이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타이니 앨리스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나라 연극인과 한국 연극을 일본에 널리 알렸던 지안파이자 친한파인 거장의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꼭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 연극은 서양 연극의 지식과 교양으로 보고 접해왔던 연극과 달랐습니다. 그 당시 군사 정권 하에서의 한국 연극은 그 무렵의 현재를 그렸습니다. 한국의 연극인들은 지금을 그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을 그리고 있는 연극, 이게 바로 연극 품바의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전국 여러 지역에서 펼쳐지는 품바 축제나 전통시장에서 각설이나 품바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품바 축제와 관련된 어느 연구자의 논문을 보니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품바 축제가 내걸고 있는 정체성은 품바의 숭고한 인류애와 박애 정신을 되살려 현대사회의 역기능 측면과 탐욕스러운 병폐를 치유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일깨우고 풍자해악으로 공동성과 지혜를 표출한 이벤트 지역형 행사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품바의 정신은 공동체 정신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품바가 지향한 정신의 원자라고 해야 할까요? 품바의 공동체 정신은 김시라의 영국 품바에서 발현되고 구체화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품바가 구현한 오늘의 현실을 연극에 담는 시대정신과 공동체 정신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연극이며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세미나는 김시라의 철학과 창작 세계의 배경과 성장을 조망하고 연극 품바를 원형으로 한 콘텐츠 창작과 학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품바의 발원지 전라남도 무안의 잠재된 문화 역량 제고와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실 일부 행사에서 무안의 김상 교수님이셨던가요? 품바의 정신은 이어가고 싶지만 가난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 이게 바로 예술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봐집니다. 앞으로 무안의 힘찬 관심과 지원을 바라겠고요. 자, 오늘 제가 모두 이렇게 머리 말씀을 간단하게 끝내고요. 오늘의 발제와 토론자를 간략하게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오늘의 발제자입니다. 전남 무안일로 출신입니다. 현재 순수미술 한국화 작가이기도 하고 현재 전남 담양에서 그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박문종 작가이십니다. 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이어서 품바와 함께하는 전국 관광복복 뮤비트랙 발제 발표 박영호 PD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김시라 선생의 영화 드라마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조영래 영화 감독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품바 그 서사의 처음을 상상해보다 신광호 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정남현 교수님과 박철성 교수께서 품바의 세계화 전략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박문종 작가의 김시라 선생의 작품 세계화 역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그 박문종 작가께서 준비해 주신 영상 뒤에 바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진행해 주시죠. 김시라 선생은 큰 그림을 그린 사람이었어요. 큰 그림이라니까 그게 아니고 우주적 세계관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주적 세계관이라 말합니다. 김시라, 그는 만돌을 켜며 사랑과 평화를 외친 사람이다. 그 사상적 체계는 인간 보편적 가치는 인류에 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 그것을 구현하는 데에는 파괴주의가 바탕한다. 사랑과 평화는 우리 개인뿐 아니라 사회가 정의롭고 평등해야 한다는 전제에서다. 그는 현실 세계에서 선행을 실천하고자 노력했다. 고난에 고통받는 사람들과 같이 울 줄 알고 웃을 줄을 알았다. 그는 차별 없는 평등 세상을 꿈꿨다. 인간을 이어가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해방은 물론 부조리를 타파하고 공정한 사회 평등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상적인 세상이 있다는 믿음에서일 거다.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는 낮은 지점, 낮은 자, 작가는 그 낮은 지점에 주문했던 것 같다. 천형처럼 따라다니는 없는 자의 군련, 밑바닥에서 구원의 손길을 본 듯하다. 마치 예수처럼. 작가는 작품을 통해 그것을 실현코자 했다. 그는 만돌을 켜며 세상의 사랑과 평화를 노래한 사람이다. 품바는 그 시야 실터다.
김시라 선생은 어떤 그 제도권에서 화초 마냥 예술을 배우고 익힌 사람이 아니고요. 뭐 야생에서 그것도 우리나라의 남쪽 그 예술의 불모지라 다른 데 없다고 봐야죠. 거기서 사색과 작가의 천재성으로 이군에는 분발하고 봅니다. 마치 진창에서 피어오른 그 연꽃을 떠올릴 수 있는 그 대목이죠. 그 만돌리 켜며 재밌게 노래를 부르고 재밌게 즐기면서 가령 이제 그 빵떡모자를 그렇게 재밌게 썼어요. 그리고 뱃살무채가 아까 그 로버트 스펀지 빨간 장미꽃, 빨간 장미꽃이죠. 번안곡이죠. 이런 노래를 아주 흥미롭게 배웠고 영락없이 이제 그 빵떡모자 쓰고 있으면 체 개발 같았어요. 이목구비도 소구적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그런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 개발가 총을 들고 이제 외쳤다면은 김시라는 만돌리를 키우고 세상 사랑과 평화를 노래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좀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가고요. 제가 송골시를 쓴 사람인데 타자 과정에 있어요. 탈자 어자가 좀 생겼습니다. 용서하기 바랍니다. 오 자네가 왔는가라는 말처럼 인간 김시를 함축한 말도 없을 것이다. 나무 판때기에서 이 글자 매수로 사람 판단하는 것이 무리지만 그 인간됨을 이어같이 보인다는 점에서 그렇다. 평소에 지런대로 완벽이라는 단어보다 어딘가 좀 어설프게 한다는 그 말처럼 그 판자에 쓰여진 그 자유로움, 그 어설프다는 게 다듬지 않다는 일단 그 자체가 자유이거든요. 그 분명한 서체, 그 머리에서 나온 발상, 꺼리낌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 현판 하나, 그러니까 간판 하나로 우리 거리를 바로 좁히잖아요. 보면서 바로 거리가 순식간에 그 보면서 빛이 웃든지 어떻든 간에 그 간판이란 것이 현판이 같은 말이죠. 그래 바로 몇자로 사람을 휘어잡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은근히 그 유머와 그 재치가 상대를 편하게 하고 무장해시켜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는 어떤 전선이 이렇게 이겁다 그런 것이죠. 근데 현판은 일찍 작가가 고향집에 걸려 있다가 이 책 뒤쪽에 보면 현판 보이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후 인사동 또 동순동 그가 어디를 갔는데 김시라의 상징이 되었다. 홍매 두 송이 김시라 아침에 일어나니 창문 앞에 매화가 곱게 피었네. 사랑한다. 나의 마을에 너 양볼에 두 송이 홍매가 붉게 피었네. 얼굴 붉게지는 시죠. 금방 아마 홍매가 필 것 같은데요. 김시라 선생을 뵌 것은 70년대 중반쯤입니다. 저는 옆 동네 여행이기 때문에 그 전에 가끔 가다가 인사는 하고 드렸습니다만은 어느 봄날이었다. 좀 빨리 지나갈게요. 봄날 주택은 대문을 첫 집인데 개통이 있고 수로로 말합니다. 수로는 보통 신현물하고 좀 다른 게 저수지에서 물이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은 일반적인 반드시 별을 생명을 키워야 하는 물이에요. 이건. 그래서 좀 절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통이라는 부분은 개물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그 용어를 그대로 옮겨 쓴 것 같아요. 습관으로. 작은 다리를 걸으면 이렇게 바로 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느낌은 그래요. 그게 악구를 이렇게 날일자 형태로 할지 눈목자 형태로서 먼저 나무 앞을 만들고 그 다음에 쉬는 대로 이렇게 S자로 해서 막 역듯이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 했던가 두 개 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것을 살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들으자마자 자네 왔는가 하는 그 문제적 간판 그게 이제 우선 편하게 해줘 사람을. 그리고 기와 요초가 만발하고 이끼낀 정문 개석에는 석공란이 무더기. 석공란은 보통 난초하고는 다르죠. 마디가 여기 생겨가지고 꽃이 이쁘게 생겼는데 그게 무더기 있으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낮은 언덕배기에 불록집 방향은 남향이었다. 그 옆에는 큰 나무 아래 벤치 있고 또 고목이 있고 정미소가 있고 그 너머에는 또 적산마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일반적 어떤 주변의 농가와는 상호 다른 집이었죠. 예술가의 집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고
그 선생의 방은 그 오른편에 한 곳을 이렇게 나눴었는데 상당히 넓은 방이었어요. 시골방 치고는. 그래서 거기에서 장신구는 그거 없고 액자 몇 개 하고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 가운데 방 가운데 그 겨자상 큰지막은 묵직한 겨자상 하나 놓였던 게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겨자상은 그림 그릴 때는 옆으로 치워지고 글 쓸 때는 가운데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은 화실과 서실과 화실을 동시에 그렇죠 쓰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 선생의 어떤 이 품바 작업하고 그 부분들은 어디 아까도 말했던 어디 특별한 교육을 받아서 일부에서 받아가서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생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 천재성과 본인의 그 노력이겠죠. 그래서 뭐냐면은 쓰고 지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아까 말한 교자상 그걸 놓고 그 선생님 말했던 찾아가시지만은 이분 술을 못 하셔요. 하여튼 촬영하시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그래서 쓰는 작업. 그리고 작업을 계속해요.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쓰기 쓰고 글들이 오르락 내려가요. 그 겨자상을 그걸 옆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아주 호기심적인 게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시소설 수필같이 이렇게 무슨 정해놓다 할지 보통 글 쓴 사람들이 등단을 위해서 뭐 시를 쓴다 할지 제도권의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도 같지도 않았어요. 그런 준비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때 시소설이라 해서 무슨 정해놓고 난 이번에 무슨 소설을 써야겠다라고 그렇게 특별히 정한 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마치 글을 여러 가지 마음에 드는 글들이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단어를 읽고 수공같이 이렇게 솜수 짜가지고 그렇게 해서 문장 완성을 보는 데 됐어요. 그 문체가 상당히 화려하죠. 마치 후일에 생각해보건데 품바의 옷차림처럼 그 글들이 이렇게 자꾸 기어서 수공나에 나는 땀내 나는 그런 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국 그렇죠. 언어는 듣기와 쓰기 때문에 그때 생긴 것들이다. 한 번 품바가 좋냐, 한 번은 품바가 좋냐, 두 번 좋냐, 세 번 좋냐, 그러면 세 번은 지저분 같고 두 번 정도가 어떨까요? 이런 정도로 서로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조정해가면서 자기 생각이 조금 잘 안 될 때는 또 이렇게 주위와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작업 방식. 그 표현대로 그 교자상이나 그 방은 황토 언어의 생산체였다. 각설이 타령은 그때 대부분 시골스러운 말들 언어죠. 그 언어들은 대부분 그때 수록된 민요, 토소, 돌림노래, 소고, 욕, 일제 잔재어까지 토속된 어떤 그런 것이 대부분 그때 쓰여지고 만들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토착 전서죠. 그래서 토착 주민들이 쓰는 말을 잘 다듬을 줄 알았어요. 평소도 일상화가 되고 했는데 아주 재담가예요. 그래서 한 가지 일례로 든다면 땅구야 쑥떡 다 먹어버렸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절 티켓 꼭 요즘쯤이죠. 명절 티켓인데 사실 마실도다가 아버지가 이제 별 대집이 없죠. 명절 때 많으니까 서로 주고받고 하지만은 명절 티켓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접을 못 받죠. 그런데 집에 와서 떡밥을이나 좀 뒤져가지고 입다심을 좀 하시려고 그랬던가 본데 딸애가 하필이면 이렇게 동네 아이들 친구들 데려와서 떡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명절 티켓 떡이 딱딱이니까 쪄서 먹으면 또 별미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얘기인데 이 얘기 속에가 어떤 상황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상황을 하는데 일찌감치 자기 어떤 상상력이라고 할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보고 또 주변에서 귀가 열려있다는 사실이죠. 귀를 늘 열어두고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예술적 감을 갖고 들었다. 근데 이분이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학교 교육이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어디서 정리할 거라고 봐요. 이 자체를 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천재성이라는 것이 다루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계기가 돼서 그게 딱 꽂히면은 뭔가 여러 가지 주변까지 아우르는 여기서 다방면에 아우르는 이런 장르 융합
그 확장성을 종합예술이라고 이분은 한 단어로 압축한다 그 말이죠. 뭐냐면 그 종합예술이란 말 입에 살고 살았어요. 저도 많이 들어. 야 이게 뭐 형님은 그 한 것만 좀 잘하셔야 돼.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런 농담식을 보면은 종합예술이 있어야 그렇게 이제 자기를 갖고 가던. 그래서 결국은 큰 그림을 염두에 뒀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가족상들이 사실 그 환경을 살피다 보니까 가족상 굉장히 이렇게 예술에 관계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님도 이렇게 뭐 효자지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시 계도 목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상품화될 수도 있었던 당시만 해도 육아에서는 충분히 후손들한테는 충분히 교육적으로 쓸만한 이런 작업들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짧게 하기 위해서 일단 선생의 태생부터 먼저 살필게요. 아버지는 교포를 잡으셨다. 유학 후 학교에 생겨 교사로, 그러니까 그 농장 마련한 부분이 굉장히 큰 말이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보면은 그 학교가 생길 정도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교사로 부임하시면서 김수성 어르신인데 이렇게 부임하시면서 정착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거기에서 아들 김실아가 1945년에 태어납니다. 거기서. 근데 거기서 어디서 태어나? 그러니까 선생님 하고 있는데 그 관사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모 삼천지교라는 아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 거기에서 예명을 실화라고 하고는 예명 이미 그 예술 활동하면서 실화라고 쓰는 걸로 저는 알고요. 그 전에는 천동 그 하늘천에다가 아이동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주 센 이름치고 굉장히 센 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리고 목고를 나오고 서울에 아마 고대법대를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는 서울에서 건국대학교 행정학과를 다니시다가 흥미를 잃었던가 봐요. 그래서 다시 낙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향리로 돌아와서 아이들도 가지고. 근데 이제 서울에서 잠깐의 시간들이 선생한테 굉장히 중요한 같은 인생의 중요한 계기가 됐던가요. 여기 변곡점에서 하는데 하여튼 예고 다니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연극하고 그렇지 연극 이런 미술 전람회 이런 것을 접할 기회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본인도 작가 본인도 그러세요. 조세희 선생이 난장에서 작은 공 이 부분을 인상 깊게 봤다고 아마 여러 자기 하여튼 시간이 너무 적어서 제가 다 미술가이시고 미술도 아주 흥미롭게 했는데 미술 또 비전형 미학 같은 그런 아르브레라고 하는데 원색미술 같은 굉장히 그림도 그래요. 자기 글하고 비슷해요. 우주와 원시성, 우주 이런 부분들이 그 그림에서도 그대로 나는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천재성과 환경과 분위기, 그리고 지정학적 시대 인류라고 하는 부분들이 외정을 겪으면서 연화농장 또 자방권 들이 생기면서 무수한 외부에서 인구가 늘어나요. 많이. 그리고 상당히 거기서부터 많이 변화된 상황들, 그 이후에 살았던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 특수성, 그리고 또 인후회라고 하는 젊은 날에, 그것도 행운이죠, 이 작가한테는. 젊은 날에 이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 홀로 시골에서 작업해서 통로가 없으면 절대 세상을 못 나갑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그리고 인후의 예술도 좀 소개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요, 중요한 부분 강주로 진출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은 여기서 몇 가지 사례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막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뭐냐면은 작가 마지막 사람들은 말한다. 저마다 말한다. 김실화를 알고 있다고. 품바를 안다고. 김실화 옹화주. 그들은 저마다 가슴 한켠에 김실이라고 하는 전설을 갖고 있다. 코끼리 만지기처럼 그 조각,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깨맞춰 나가는 것이 작가 연구가 필요한 이유일 것이다. 사실 옹화주라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꼭 영화 극에서 쓰는 용어이기는 해요. 그래도 그 미술에서는 옹화주 기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감을 좀 한쪽에 떼가지고 같이 딱 붙이지 않게 이렇게 딱 펴요. 그럼 하나가 돼요, 사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품바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기 위해서는 후일을 기약하고 하려면 결국은 품바라고 하는 그것을 정확히 좀 젊은 쉽게 말하면 연구자들 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고, 그의 시도 보니까요, 이번 정리하면서 보니까 또 그 시에 대한 부분들도 또 하나 또 연구자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다각도로 좀 심도 있게 저는 그랬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미사욕을 자꾸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뭉개가 뭔가 버글버글 하는 그런 느낌은 저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가 정확히 규명함으로써 훨씬 더 가령 어떤 콘텐츠화를 시키든 어떻게든지 저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전문 연구들이 나와서 좋은 연구로 선생의 어떤 빛나는 업적을 어떤 얘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세미나의 가장 곤혹스러운 점이 뭐냐면 이제 발제자 충분하게 다른 데 준비를 해오셨는데 시간의 쫓김에 의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해야 되고 이게 정말 안치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사실은 박문정 작가만큼 김실화 선생의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성장 과정 속에서의 시인으로서 극작가로서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생생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김실화 선생님께서 우리 박문정 작가님께는 선생님과도 같은 분이셨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선생님이자 동네 형님이자 또 놀 때는 친구같이 놀았어요. 아무튼 그러한 기억들이 다시 마지막 말미에 강조를 하셨는데 학자, 연구자들에 의해서 김실화 선생의 삶과 예술 세계가 좀 더 널리 밝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영호 여수TV 대표께서 품바와 함께하는 전국 방방곡 뮤비 트랙과 관련해서 3분 정도 스피치를 해주시면서 간략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수TV 박영호 PD입니다. 저희는 품바와 함께하는 전국 방방곡곡 뮤비 트랙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무한편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날씨구 좋다 여기 품바고 향해 그러면 나 날씨구 좋다 전남의 수도 무한 다시 돌아왔네
저희는 그 품바에 아까 말했던 지천태라는 그 그룹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돌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무안에서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유튜버라든가 인플루언스 뭐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먼저 품바에서 좀 국민들에게 힘을 좀 주면서 크리에이터들에게 어떤 창작 활동을 어떤 영감을 불러일으키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품바의 지천태가 조금 더 크리에이터와 유튜버의 세상에서 저희가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수TV 대표 박영욱께서는 품바 지천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코로나로 인해 힘든 그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루와 함께 격려를 하고 있음에 대한 발표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채널도 한번 홍보해 주시죠. 예, 채널은 저희가 복지TV에서 지금 저녁 금요일날, 매주 금요일날 저녁 6시에서 6시 28분까지 28분 동안 반영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무안, 영광, 남해, 그리고 여수까지 촬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젝트 가지고 계속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화 감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귀향을 보셨나요? 광대 소리꾼 보셨나요? 광대 귀향 영화 감독 조정래 감독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냥 귀한 자리에 제가 감히 까마득한 후배로서 이렇게 그 마이크를 들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2016년에 일본군 위안부 소녀를 다룬 영화 귀향이라는 영화를 만들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광대 소리꾼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우리 판소리 그리고 민요,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수많은 그런 아름다운 풍경과 그런 노래들을 담은 영화를 저희가 또 북한 가서도 촬영을 좀 해서 풍경까지 다 담아서 좀 진행을 하던 차에 이번에 정말 기회가 있어서 또 귀한 만남이 이루어졌고 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게 된 것 같습니다. 잠깐 제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제가 약간 특이한 이력 중에 하나가, 저를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영화 감독으로서도 활동을 하지만 또 국악인으로서도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판소리 무형문화재 국법 이수자이기도 해서 그래서 그 국법 공연으로 공연을 많이 다니고 있고요. 또 귀한 인연이 오늘 또 김지선 선생님께서 기일이신데, 제가 귀향이란 영화 그 제작 발표회를 바로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국회에서 대의해서 했는데, 그래서 오늘 참 그 굉장히 뭉클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영화 드라마는 반드시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꼭 그 필요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는 발전하고 또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앞서가고 전 세계 사람들도 다 글로벌로 연결돼 있지만, 게다가 또 최근에는 이제 K 콘텐츠가 굉장히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고, 특히 한국의 이야기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뻗어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드라마 같은 내용들도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굉장히 어두운 면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그 문화 콘텐츠라는 많은 우리 후배들은 김실아 선생님께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어떤 큰 빚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이번에 좀 준비하면서 많이 해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일본에는 최근에 이제 큰 칸에서 이제 상을 받았던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일본 사회의 좀 어두운 면을 가지고 칸에서 굉장히 큰 상을 받았는데 일본 언론에는 별로 안 나요. 그게 지금 현재 일본의 어떤 그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김시아 선생님의 그 인생과 사랑 그리고 그 철학을 담은 이야기를 좀 드라마 혹은 영화로 꼭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좀 작품 속에, 품바에서 작품 속에 나오는 그런 그 캐릭터의 삶과 그리고 김시아 선생님이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현실과 그리고
이야기 속에 있는 인물이 교차되면서 시대적인 어떤 영화나 드라마가 구성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남기신 그런 유산과 비전을 우리가 좀 같이 해서 마지막에는 현실과 그다음에 극 속에 있는 인물이 같이 만나게 되는 어떤 지점이 영화의 혹은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들을 좀 살리고 싶었고요. 제가 이제 자료집에 있기 때문에 그냥 핵심 키워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김수정 선생님은 인권 운동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예술인으로서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기신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당시나 지금까지도 큰 울림을 가지고 있는 인권운동가로서의 당신의 삶을 좀 조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들었고요. 또 더더욱인다나 품바가 이제 소위 흥행을 하면서 선생님께서 그런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공부와 그런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으셨고 더군다나 김실아의 사상이 사랑이라는 그런 하나의 사상을 만들어내면서 얼마나 그 민중 안에서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회를 통합하려고 했던 그런 사랑주의 그런 김실아 사상을 꼭 세상에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실아 선생님은 당신의 글 속에서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해서 마치 예언가처럼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 부분만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재조명된 품바의 의미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이제 한과 울분의 시대의 역사는 가고 진정 희망찬 역사의 도래를 염원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이다. 품바 시대, 즉 진정한 사랑과 희망의 시대는 과연 언제나 도래할 것인가? 우리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품바 타령을 불러야 하지 않겠는가? 네, 김실아 선생님이 꿈꿨던 진정한 품바 시가 올 수 있도록 후배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 감독님, 그러면 김실아 선생에게 가지고 있는 기본적 사상이랄까요? 인권과 사람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품바 속에 들어있는 공동체 사상이라고 할까요? 그 원형을 살려서 영화를 만들겠다는 거죠? 저야 뭐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저보다 길하신 같은 너무 많은 감독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순서가 돌아와서 제가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저야 얼마든지 최선을 다해서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정래 감독께서 영화 제작했을 때 이렇게 힘차게 경제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게 떨리면 품바의 시대가 품바의 사상과 그런 철학적 세계가 김실아 선생을 통해서 전명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도 현재 콘텐츠가 굉장히 확대로 생산되고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마케팅과 플랫폼 기획을 기반으로 신규 서비스 운영 개발하고 있는 아이디어 그룹이 하나 있네요. 거기에 컴플릿의 대표 신강호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신광호라고 합니다. 이 학술 세미나라고 하고 있는데 많이 좀 이게 또 본 내용과 또 다르게 또 다른 것들을 또 기대하고 계신 관객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그쵸?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어느 정도 김실아 선생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어떤 업적들을 같이 또 학문적으로 만들어 가는 시간도 참 귀한 것 같아서요. 저는 사실 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박정재 대표님께 한번 양해를 구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각자 생각하시는 품바의 이미지가 있으시죠? 저는 사실 김실아 선생님의 품바를 나중에 알았어요. 예전에는 좀 다른 의미로 품바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품바 공연을 한번 보고 그 메시지나 또 선생님 책들 몇 가지를 보고 나니까 제 머릿속에 품바가 어떤 이미지였냐면 홍길동이나 임꺽정 이렇게 하면 딱 이미지 떠오르시죠? 약간 그런 의미였어요, 저한테. 약간 히어로 같은 느낌. 왜 히어로 같은 느낌이면 요즘 친구들 말로 하면 히어로인 거죠. 막 아이언맨 이런 것처럼. 근데 왜 그런 느낌이 들었었냐면 막 무서워하지도 않고 막 높으신 분들 돈 많은 분들 무서워하지도 않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극중 캐릭터가 그런 게 저한테는 약간 무서움을 모르고 막 뭔가 정의를 위해서 달려가는 히어로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분명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또 공연을 보러 또 먼 걸음 하셨으리라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발칙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 발칙한. 이 품바, 그러니까 그 한국 문화의 어떤 격동기 한복판에서 그 정의를 외쳤던 그 품바 그 이전에, 예전에, 막 삼국시대 이전에 이미 품바가 있었고 그 품바의 어떤 연대기를 거쳐서 현대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품바로 지금 명맥을 이어왔다라는 설정을 하나 해봤어요. 그리고 그 설정을 토대로 해서 흔히 그 어떤 영화가 있으면, 그쵸 감독님, 예, 영화가 있으면 그 영화 그 이전 그 기원이나 시작에 대해서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 작품을 만드는 걸 이제 프리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목이 좀 거창합니다. 품바 그 처음을 상상해보다라는 타이틀로 과연 품바 이전에 이 캐릭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김실아 선생님께서 오늘날 보셨으면 혼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어떻게 하면 다시 김실아 선생님의 품바와 지금의 MZ하는 그 MZ세대들과 어떻게 조우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상상을 해보다가 품바는 우리 시대에 충분히 히어로다, 수호자다. 생각해보면 사실 그 시대에 그만큼 우리의 한을 풀어주고 우리의 그 억울함을 말로 해결해주던 히어로가 있었습니까? 품바였죠. 그걸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만들어보자. 그래서 품바 프리퀄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지금 웹소설을 한번 전개해보고 있어요. 원래 저는 마케팅하는 회사의 대표인데 이게 좀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고를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 왜 품바가 그렇게 대감님 집이나 막 큰 뭐 이런 그 부자들한테도 서슴없이 그렇게 혼내고 막 꽹가리 치면서 막 깡통 치면서 그렇게 호통치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이유를 프리퀄이라는 컨셉에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뭐 예고를 하나 드리자면, 저희가 설정한 이 품바 캐릭터는요, 옛날 고대 때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악기들 있잖아요. 그 악기가 막 출몰하던 그런 고대 시대 때, 그때 그 나쁜 것들이 이제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막 부도 축적하고 막 사람들도 괴롭히고 막 착취하고, 근데 이걸 이제 품바가 나서서 이제 해결해주는 이제 그런 컨셉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 김실아 선생님이 창조한 품바 그 이전의 어떤 품바 세계관,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이게 우리 시대를 넘어서서 요즘 젊은 시대 친구들과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발칙한 시도가 나중에 그 김실아 선생님께서도 보시기에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설레었다 라고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제 가가위에 쪽에서도 충분히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또 그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계셔서 조금씩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또 조정래 감독님께서 또 같이 영화로 나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예에 기반해야 됐다고 할까요? 아무튼 20세기 품바 출현 이전에 고대 사회도 품바가 있었다. 그 정신이 연년에 이어오다가 20세기 후반에 김실아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 사는 이 동시대에 발현이 되었다. 한 번씩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가볼까? 그런 거죠? 그러면 품바 프리퀄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지금은 이제 웹소설 플랫폼에서 연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차후에 이제 글 읽는 게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제 웹툰으로 먼저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좋은 기회를 만난다면 뭐 단편 영화화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품바, 연극 품바, 마당극 품바를 원천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영화의 가능성, 소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콘텐츠로서 확장되어가는 하나의 좋은 사례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만 느끼고 살아야 되겠느냐? 세계화 시켜야 되겠죠. 자,
품바의 세계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대학교의 정남현 교수님과 박철성 교수님께서 두 분이 함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정남현입니다. 제 전공이 생명공학입니다. 생명공학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건데 상관관계가 당장은 없습니다. 상상력이 좋은 두 분이 계시니까 언젠가는 연결시켜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 품바라는 게 단순하게 국내 지역적인 또는 국내에서만 머물 것인가 라고 상상을 해보고 그렇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제안을 한번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BTS 동영상 먼저 한번 틀어주시죠.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것을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 BTS가 나오지? 이렇게 한 목적은 이 품바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 위한 하나의 동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BTS는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오고 있죠. 수익이 아주 좋은 보이그룹, 또 인기가 있는 보이그룹, 또 하나 특징은 뭡니까? 저기 PPT 좀 틀어주시죠. 예, 다음. 예. 그래서 아미가 있는 보이그룹이라는 어쩌면 아주 독특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BTS 아미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BTS에게 이 아미 입장에서 보면 BTS는 우상이죠. 또 아미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연결이 되죠.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자, 품바라는 건 우리 앞쪽에서 이미 이야기를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네이버에 제가 찾아보니까 김시라의 1인극이라는 곳으로 이미 정해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현상이고 이미 정착을 했다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우리 압니다.
한 시대적으로 억압받는 시민을 대신해서 인권운동 차원에서 시작한 연극이자 예술입니다.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풍각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간이 아닌 지역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이게 나갈 건가? 거리에서 극장으로, 극장에서 다시 거리로, 또 버스킹 드라마로 우리가 평면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또 추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바라볼 수가 있죠. 우리가 7, 80년대 또는 60년대, 70, 80년대에서 우리가 살았던 한반도가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막 60이 됐는데 70년대, 80년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좀 춥고 배고팠고 뭔가 항상 갈망을 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가 먹는 음식, 노래, 문화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대까지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소위 이제 K 시리즈라고 앞쪽에서 이미 두 분의 발대자가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이 다 이제 아십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푼바와 아미를 우리가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라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 푼바가 아미를 가질 수 있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미를 가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곧 푼바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좀 크게 스케일을 크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연결을 BTS와 K-팝과 푼바를 우리가 한번 연결시켜 보면 BTS와 K-팝의 특징입니다. K-팝의 대표적인 그룹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고 또 후크송이라는 그 반복적인 가사와 멜로디를 이용되어 있죠. 이미 앞쪽에서 또 예를 기 선생님 이미 보여주시고 그런데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는 흥미로운 노랫말, 멋진 댄스 실력으로 보이는 군목, 이런 특징이 이제 전형적인 K-팝의 특징이 됩니다. 그러면 K-팝과 푼바를 어떻게 연결시킨가? 저는 과감하게 여기서 K-푼바라고 붙여봤습니다. 왜 K-팝만이냐? 엄연하게 K-푼바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가야 하는 것은 K-팝이 가는 길을 K-푼바가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K-푼바가 가져야 되는 것은 명확합니다. K-팝이 가지는 것을 K-푼바도 다 가져야 되고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는 K-푼바의 리듬과 악기, 그 다음에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을 넘어서 세계로의 진출을 어떻게 할 건가 다 같이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하나 푼바는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어려움과 아픔을 분출하는 도구로서의 K-푼바를 얘기할 수 있고, 관객과 공감하는 그리고 소통하는 K-푼바, 또 추가로 우리가 모두 당면하고 있는 문제 인식을 이끄는 K-푼바라는 거죠. 주변의 청소년 문제, 세대 간의 문제. K-팝의 가장 좋은 점은 부모와 자녀가 같이 한다는 것이 가장 장점입니다. 청소년 문제가 하나 예를 들 수 있죠. 자녀에게 좋으니까. 자, 제가 이제 하나의 제안을 했고요. 앞쪽에서 이미 제가 BTS를 보여준 것의 의미는 올드와 뉴의 조합입니다. 옛 것과 새로운 것. 지나갔으니까 70년대, 80년대는 올드죠. 근데 지금 조금 전에서 처음 하면서 보여드린 거는 새로운 것입니다. 최근의 것이고, 어쩌면 한국적인 것하고 현대적인 것, 과거적 조선시대 이런 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 K-푼바도 이런 새로운 면을 가지다 보면 전 세계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BTS만 저런 게 아니라 혹시 다른 곳도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낸 것이, 접하게 된 것이 조선팝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또 다른 올드와 뉴의 조합으로 해서 전 세계로 나가는 하나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조선팝 한 10초 내지 20초 정도만 보여주세요.
그 PPT 없애시고 예, 금방 요거 먼저. 밴드가 있습니다. 급기야 미국의 유명 가수들만 초청받는다는 미국 공영라디오 NPR의 프로듀서 밥 보일렌의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에까지 얼굴을 내밀었는데요. 조선팝이라는 독특한 장르를 개척해낸 악단 광칠의 아찔하게 흥겹고 멋진 무대를 보여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아, 마이크가 넘어가는 건가요? 네. 그 저기 조명. 네, 고려대학교 박철성입니다. 지금 그 품바의 역할이 그 사회적 지위와 정의가 좀 내려져야 되는데요. 아까 지금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BTS 처음에 나왔던 게 그게 그 빌보드 차트 1위 한 곡입니다. 이거를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옛날에는 영어 아니 우리나라 말은 저 아프리카 무슨 미개 종교 쓰는 언어처럼 이게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말이 통합니다. 그리고 추임새도 통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시기를 잘 맞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품바가 그 세계화가 돼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 이제 그 리오왕에 보면은 리오왕이 이제 그 두 딸 뒤에서 광야로 쫓겨나죠. 근데 그 리오왕 옆에 그 항상 따라다니는 광대가 나옵니다. 이 광대가 리오왕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아저씨가 내 광대라면 늙은 죄로 좀 때려줄 텐데 라는 말이 나오고 당신 같은 꼴이 되기는 싫어요. 아저씨의 지혜는 가운데가 텅 비었거든요. 머리를 어떻게 쓰는지도 등신처럼 흉내만 내니까 이렇게 막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서양은 말이에요. 광대가 왕한테는 막말을 해도 대독됐습니다. 그게 특별한 제도인데 이 광대 많은 왕 앞에서 무슨 말을 하든 욕을 하든 간에 다 사면을 받고 용서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품바가 바로 이러한 서양의 지금 광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없느냐? 예,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더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국가무형문화재로도 있는 봉산탕청, 뭐 강량탈청, 운열탕청에서 탈춤에 나오는 단골 있죠, 저 말뚝이라고. 이게 이제 말을 몰고 다니는 모습인데 이 말뚝이가 바로 이제 그 양반들에 대해 가지고 풍자로 신랄한 독서를 퍼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에 대한 저항 의식을 보여줍니다. 자, 그 말뚝이는 이제 그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우선 그 가면을 보면 말이에요. 굉장히 다른 가면보다 비정상적으로 큽니다. 그리고 말뚝이 코를 한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삐뚤어져 있어요. 그 마치 뭐가 지금 남자의 그 성기처럼 생겼습니다. 그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의 상징성이에요. 자, 그럼 품바도 이러한 상징성을 나타냈었습니다. 외국에서 거지라는 거는 그냥 옷이 허름하게 헤어진 것 뿐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품바처럼 각양각색의 천을 덧댄 옷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 저기 말뚝이처럼 큰 코에다가 또 어울리지 않게 또 큰 가면 쓴 것처럼 특징, 상징성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뚝이가 이제 나오면은 여기에서 이제 가상오강대 보면은 예끼는 돼지 새끼들 하면서 이제 채찍으로 양반의 얼굴을 후려 갈기고 그다음 두두하고 돼지 모는 신용을 하면서
모욕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약점을 폭로하고 위선을 이제 풍자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제 동네 야구에 보면은 양반들이 야 말뚝아 어서 완전히 동네 개부르시 부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는 게 이 양반들아 말뚝인지 개뚝인지 제 의붓 아부이 부리듯이 임의로 불렀으니 말뚝이 새로 문안하려 하면서 제 어미와 근친 상관하고 당장 담양으로 기양갈 양반들아 하고 욕을 퍼붓습니다. 자, 이러한 욕을 퍼붓는다는 것도 품바에서는 해왔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본댁에 가서 만화님하고 제독하고 문안을 드리니까 족대강이 하나 줍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반이 이놈 뭐야 하니까는 아 족대강이가 아니고 족이 대강입니다 하면서 또 이제 말에 유의를 합니다. 이런 골개미도 있는데 품바가 이제 보면은 이런 골개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독설과 비판의 정신을 가진 게 이러한 말뚝이가 아니고 이제 이런 말뚝이 역할을 하는 게 또 새뚝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치발이라는 것도 나오고 굉장히 우리나라에 이러한 그 서양의 광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 존재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전 세계로 나가려면은 이제 우리나라 거 우리께 되니까는 품바를 살려서 이제 지역을 벗어나서 대한민국이 아닌 전 세계에 이제 그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 그 바탕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그 정신을 이어나가면은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pop BTS와 품바와의 어떤 유사점은 무엇일까? 아무래도 우리가 그 가사나 노래에 있어서의 어떤 반복에 대한 다른 중독성이라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이 자체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원천 바로 우리 민족 문화이자 의성 속에서 잠재되어 있던 내용들이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차차 다 개발되어서 이를테면 세계화 전략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학술 세미나는 참 어렵습니다. 학술 세미나라는 것은 이를테면 학문 쪽으로 하나 주제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인데 학문의 지식의 경우 편차가 있고 경험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중지를 모아가는 건 쉽지 않았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그 짧은 약간 한 5분 정도가 경과되었습니다만은 오늘의 논의의 자리가 여러분들께서 품바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 향 지속적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품바의 콘텐츠를 확산, 팽창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측면 하나, 또 다른 하나는 무한은 김시라와 품바를 소유하고 있는 고장입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문화자원을 가지고 정말 무한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함께 오늘 세미나에 함께해준 발제자와 패널 여러분 박수와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발제자님, 자장 그리고 토론자님께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무대를 좀 빨리 세팅해 주시고요. 무대를 좀 치워주세요. 우리 신강호 토론자님, 예, 무대 좀 치워주시고요. 예, 마이크는 앞으로 좀 빼주시고요. 마이크는 앞으로 좀 빼주시고, 예, 이제 실제 품바가 어떤 것이다 공연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대 잠깐 정리하는 동안요. 이제 정말 김신아 선생님께서 다시 대한민국 국회 대강당에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과연 품바의 공연이 어떻게 전개될지 여러분 이 시간 많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42년